노벨 경제학 수상 전연준 의장 책에서 돈 냄새가 난다. 잠깐만, 진화하는 필립스 곡선? 농이라는 거야, 효기라는 거야? 농이야? 안녕하세요, 투자인사이트 정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책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전 미국 연준 의장 출신 버냉키인데요. 2006년부터 14년까지 무려 8년이나 연준 의장으로서 재직했던 버냉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아무래도 버냉키가 학자 출신이다 보니 굉장히 책 내용이 학문적이고 어렵습니다. 막 필립스 곡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거 파이 뭐예요? 3.14 아닌가?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을 싫어하진 않지만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토하게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어쨌든 저희의 관심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될 만한 알짜배기 내용들만 제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600페이지가 넘는 책 선 3줄 요약부터 가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대중의 기대감을 이용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그런 걸 신경 써서 성명문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곧 선제적인 정책을 생각보다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책 주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에서 3부까지는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 변화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학문적인 검토 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버냉키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기억하기에도 주로는 이때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파월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파월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의 내용을 전부 전달할 수가 없으니 주로 그린스펀, 버냉키, 파월 이분들의 정책과 그거에 대한 시장의 대답,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게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의 본문을 조금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경제학 진짜 사랑하거나 아니면 경제학 학부 수준 이상의 교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 버냉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책은 주로 역사라는 렌즈로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연준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그냥 연준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때 시장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만 얻어가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87년 8월경부터 해서 대략 2006년 1월까지 연준 의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림만 봐도 아시겠지만 꽤 큰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 있던 시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가 느꼈던 생각들에 대해서 재밌는 내용들 제가 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990년부터 1994년 나스닥 차트인데요. 이때 당시 연준 의장을 지내고 있던 그린스펀은 FOMC 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가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가끔씩 관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는 대략 이 정도 시기에 주식시장의 가치가 조금 높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라는 명분 아래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서 그린스펀은 그때 FOMC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려는 이 시점에서 시장을 예측해보는 일은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는 연준 의장들이 당연히 주가를 잘 관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금방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식시장의 과열이 걱정돼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시장은 잠깐 반응하더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린스펀은 이때 다시 주식과 채권 사이에 심한 가격 격차가 생긴 것은 주식시장이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비이성적 과열로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다음에 예상치 못한 위축이 오래 이어질 상황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장과 경제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다우존스 지수가 2% 넘게 폭락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때쯤에 이제 저희 외환위기나 러시아 위기 이런 것들이 터지는데 그래서 살짝 주춤하더니 그럼에도 미국 증시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그린스펀은 이런 식으로 회고를 합니다. 연말이 되자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거의 모두가 흥분 상태에 빠졌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 다만 연준은 기가 막힌 수수께끼를 해결해야 됐다. 경기 호황과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이끄는 음흉하고 투기적인 주식 거품을 어떻게 명확한 잣대로 구분한단 말인가? 이 둘은 서로 공존할 수 있으므로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그래서 그린스펀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나 강력한 권고,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상승을 여기까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주식시장은 600% 올랐고 그리고 나서 연준 의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연준의 개입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맞히는 것이 모두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무려 2년이나 지난 후에 이 닷컴 버블은 최고조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연준과 싸우지 말라 라기보다는 시장과 싸우지 말라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연준과 싸우더라도 제때에 손을 떼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르겠지만요. 하지만 시장과 싸우려 들면 저 상승을 누군가는 비관하면서 공매도를 하다가 엄청나게 당했을 거고, 반대로 저 상승을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다 놓쳐버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지 이런 것만으로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챕터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책의 저자이자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셨던 버냉키 씨의 기록입니다. 사실 버냉키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를 초래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일인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쨌든 그런 속에서 정말 깊은 경기 침체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이 버냉키 아저씨는, 할아버지인가요? 버냉키 할아버님은 그 유명한 양적 완화 정책을 계획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시장에 돈을 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책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런 양적 완화의 정책이 사실상 어떤 이런 전체 통화량 이런 부분에 대한 증대를 이론적으로는 가져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면서도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은 금리가 촉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경기가 굉장히 망가지게 되면 대출이 감소가 되겠죠. 개인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양적 완화의 주된 정책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런 은행, 이들의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채권을 산다는 거는 쉽게 이해하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그들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실제 돈이 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줄어든 경기가 여기서 펌핑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사실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니까요. 제가 이 책에서 이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도대체 몇 번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로 이 버냉키 아저씨는, 버냉키 할아버지는 정말 이 양적 완화에 진심이고 어떤 부작용 또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를 시행했어요. 그런 걸 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나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감당 안 되는 부채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3년도로 치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부채가, 그래서 그 부채를 통해서 내야 되는 이자가 상상을 초월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달러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생각을 하죠. 또는 자산 시장에 정말 큰 붕괴가 다시 한번 올 거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약세론자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 그런 부분의 논리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린스펀 이야기에서도 그랬듯 저희는 이렇게 갈 때 언제 손을 떼야 될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 두고 이 이야기를 알되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서 저희는 저희의 돈을 벌면 되니까요. 역시나 결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지만 무서운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할 때는 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롱플레이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챕터에서는 쉽게 이해하면서도 의미 있는 정책 변화 중에 하나가 그린스펀에서 버냉키까지 이어져 오면서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를 하게 돼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향후 어떨 것이다. 즉 시장을 기대감을 통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성명서 혹은 연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버냉키가 09년부터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연방 기금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다 라는 버냉키의 속마음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버냉키는 금리가 거의 제로 근처에서 한동안 유지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분명히 시장에 조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저희 페드워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연방 기금 금리에 대한 베팅을 하는 선물 시장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시기에 최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계속해서 예상하는데 돈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스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지속해 오다가 그 유명한 무제한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 그것을 이때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원들이 불러서 도대체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버냉키는 증언을 했어야 됐고 이제 그랬을 때 다음 몇 차례 회의에서 매입 속도를 늦추는 조치를 착수할 수도 있다. 단 그렇더라도 완전한 중단을 목표로 삼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시에 호의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매입 속도를 채권 매입 속도, 즉 양적 완화에 대한 이 가능성을 늦출 수 있다. 이걸 그냥 헤드라인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니 시장은 발작을 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이것을 긴축의 재시작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대요동을 쳤고 더 나아가서 외환시장까지도 상당히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버냉키는 이런 현상을 긴축 발작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시장 반응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린스펀 때와도 비슷한데 연준의 뜻과 시장의 뜻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이 여전히 버냉키의 상황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저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런 게 좀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파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까지는 계속해서 경제학 박사 출신, 즉 경제학자가 연준 의장을 했었는데요. 파월은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던 연준 의장치고는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의장입니다. 파월은 18년부터 임기를 했고 22년에 다시 재임기가 돼서 예정대로면 이때까지 임기가 이어져 갈 예정이고요. 버냉키의 말을 들어보면 의장이 되기 전에도 연준 업무에 대한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을 버냉키는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파월을 임명한 트럼프와 파월 간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드리자면 트럼프는 파월을 임명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헌신적이며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파월이 임기를 시작하고 약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파월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약 6개월쯤 지났을 때 트럼프는 미국 CNBC 방송에서 연준에 대해서 기분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임명한 거에 대한 평가가 바뀐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트위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많이 싸웁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면서 파월은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꾸려나갔냐면요. 지명 당시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죠. 데이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언어로 대중들에게 그것들을 소통하고자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됐는데 FOMC 회의를 분기별로 했던 것을 연간 8회로 매 FOMC 회의가 끝난 후 항상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연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어떤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하지 않고 그 밖에 정치인들이 비판을 해도 직접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최근 청문회에서도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결같은 사람 아닐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이 한결같음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2018년경에 약간의 긴축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요. 금리 인상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금리 인상의 목표 범위가 점진적으로 인상될 기조가 계속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맞서서 시장,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감세, 여러 가지 금융 상황의 전반적 위축,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시장은 시위하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보이죠. 그런 와중에도 파월은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현재 금리 상황은 아마도 중립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이 낮아졌음을 시장에 강하게 암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현재 이 영상 촬영 날짜가 7월 11일인데요. 곧 있으면 7월 FOMC를 하죠.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5.25인 상태고 현재 시장에서는 5.5라는 컨센을 거의 95%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5.75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잘 되돌아봤을 때 이게 전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식이 되도록 많이 올랐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겠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하는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만 정말로 역사적인 팩트로 파월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8년에 이랬는데요. 또 다른 걸로는 이런 것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21년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아주 멋진 발언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러고서 22년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폭등을 하죠. 21년에 FOMC가 점도표를 제시했을 때 4%는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22년이 되니까 4%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기어이 5%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금리 0.75%를 그냥 올려버리는 이런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서 밟아버립니다. 이런 거 보면 저희가 페드를 보면서 시장을 진단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 그린스판의 말이 다시 한번 저는 와닿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의 책 이야기는 현재 페드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소 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코로나 이거에 대한 양적 완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정말 꼼꼼히 읽어봤는데 어쨌든 버냉키 할아버지는 이 양적 완화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수 없이 미국이 이거 하겠다고 하면 증시는 오르니까 저희는 이런 낌새가 보이면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현재는 긴축식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오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가는 또 이런 위기를 겪는 순간이 오겠죠. 그랬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 이런 정책들을 한다 했을 때 그 순간에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왔으니까 그런 정책을 펼칠 테니까요. 그랬을 때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이 다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과감하게 매수 플레이를 하는 것이 꽤 괜찮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역사적 데이터를 책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기타 뒤의 내용들은 거의 다 잘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잘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책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거의 맨 첫 부분에 책에서 그린스판의 언급대로 역시나 내가 연준 의장도 예측을 못하는 시장을 내가 어떻게 예측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저희가 예측을 못하면 베팅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태까지 늘 시장을 믿어왔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믿는다는 건 오르고 있을 때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믿고 이 오르는 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보일 때
매도를 하거나 발을 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말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꼭 그런 어떤 매매의 매수와 매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추시면 조금 더 괜찮은 투자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